앞서 들으신 대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한편 미국과 이란이 연이틀째 공습을 이어가면서 확전 우려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혼란한 국제정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피해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베네수엘라 이 강진 1,400명을 넘어섰고요.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72시간도 지났는데 실종자는 아직 7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감도 잘 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미 GDP의 6%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데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어디까지 충격을 좀 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의 이제 강진은 이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던 또 것은 내륙이어서요. 그렇죠. 내륙이기도 하고 2배 연속적으로 또 강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2, 7.5 연속적으로 강진이었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건물도 노후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는 사망자가 수십 명 수준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1,400명 나온 상황이지만 사실 더 문제는 실종자가 7만여 명이라는 건데 사실 매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골든타임이 지금 72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근데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이것을 제대로 빨리 대처를 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금 과도 정부 차원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응을 해줄 것인지 그게 이제 사실은 도마에 오른 상황이고 이것을 계기로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대응 내용이 만약에 좀 형편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게 됐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상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반미 감정이 폭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정부 과도기 체제를 넘어서 혼돈의 시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인 피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GDP 6%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 나라 GDP의 6%면 이게 단순 복구로 끝날 규모는 아닌 것 같고, 김 교수님.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재해재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네. 그런 부분 안에 이제 미국이 또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3,800억 달러 정도 지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빠르게 지금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마두로 정권이 사실상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잘 수습할 수 있느냐. 사실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가 셌던 건 아니에요. 마두로가 없어서 정부가 약해진 건 아니고 원래 사실 약했던 행정력을 보여줬던 중남미의 대표적인 국가죠. 그래서 실패 국가로 많이 거론이 됐었고 이 남미 여러 국가들 여행 가신 분들 알지만 민병대 조직들 사실상 조폭 같은 준군사 조직이 마을을 통치하던 게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으로 콜렉티브라고 있어요. 사실 차베스도 잘 활용했던 정권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준군사 조직을 반정부 세력을 진압할 때 썼었고 지금 콜렉티브가 사실상 다시 장악을 하고 실제 주민들을 구조하는 활동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통제, 약탈을 막겠다면서 이제 치안을 강화하는 통제가 강화된 걸로 지금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을 아마 정치권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 체제가 이것들을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잘 통제를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의 좌파 독재를 이어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이 콜렉티브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여러 구호 활동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찰들이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치 경제적 여파를 보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에도 피해가 가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콜렉티브가 미국들한테 친절한 조직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수장이 마두로가 체포됐고 옥중에서 지금 예. 메시지 정치를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원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중국이야 괜찮겠지만 미국 구조한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들하고 어떤 식의 충돌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IT 사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후폭풍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혼란을 계기로 범죄 조직, 콜렉티브라고 불리는 무장 민병대가 도시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민병대가 마두로 정권에 충성하던 그런 세력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구조라든가 재난 대응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권 쟁탈전의 기회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고스란히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자연재해 상황을 역이용해서 누가 정치 권력을 차지하냐라는 상황에서 친마두로 세력 혹은 지금 친마두로 세력이었다가 약간 변절의 어떤 어떤 지탄 속에 있는 지금 현재의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하고 결국은 쟁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도 지금 단순하게 옥중 메시지를 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옥중 메시지를 내면 그게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고 그게 친마두로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3자를 동원해서라도 마두로의 메시지를 강화해서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결국은 무장 민병대 세력이 더 결집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과도기 지금 정치 체제를 마비시키고 결국은 마두로를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뭐 미국도 돕겠다고 나서고 그다음에 세계은행, IMF,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지원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권력 쟁탈전이 비춰지게 되면 외부의 지원 자체가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베네수엘라 이 지금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지금 돌파해야 될지 이 정치 권력 이걸 넘어서서 사실은 이 재난 대응 그다음에 구조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베네수엘라가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구금 중인 마두로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당연하죠. 정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입니다. 이게 약간 만델라나 김대중의 옥중 정치랑은 좀 전혀 성격이 다르죠. 다른 거죠. 마두로는 정치적 복권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나갈 수 있는 메시지 정치를 계속 할 거고요. 사실상 내부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보도들이 외신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 마두로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친미 세력들이 다시 친마두로에서 반마두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정치 세력들은 본인들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제든지 써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옥중 메시지 정치는 지금 정부에서 대단히 마두로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들이 전혀 좋지는 않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굉장히 발빠르게 발표를 하고 방미 정서가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잠식할 것인가. 지금 환영 메시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이 발표는 했는데 실제 현장에 어떻게 도착해서 마을 주민들을 구하는 모습들이 CNN이나 폭스뉴스에 빠르게 전파가 되느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지금 두 분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도 참 씁쓸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의 행보가 좀 눈에 띄는 것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돈으로 한 3,800억 규모 지원 마련을 했고 뭐 군 수송기도 그렇고 헬기까지 보내겠다면서 미국 남부사령부 장성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전 그 마두로 대통령 그 체포하고 구금할 때와는 완전 180도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화 좀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식 셈법은 사실은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미국의 이익, 트럼프 자신의 치적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세법이 가동된다고 봐야겠죠. 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두로를 체포해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민을 구분하는 마두로와 시민을 구분하는 걸 통해서 그게 그 베네수엘라 시민의 적이 아니다 미국은 잘못한 마두로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걸 구분하는 그래서 체포를 정당화하려는 그래서 여론조선점을 이제 들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두 번째는 확고한 결의 작전을 지난 1월에 해서 하루도 안 돼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치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에 가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럼 확고한 결의 작전의 승리를 재각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승리했기 때문에 과거 미국하고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 설계된 관계가 됐고 사실상의 레짐 체인지에 준한 정치적 효과도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러 간다. 그 하면 각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중간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노린다고 하겠죠.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두 개 중요한 안보 문서를 내놨는데 그게 국가안보 전략서와 국방 전략서거든요. 거기를 이제 관통하는 전략이 서방구 전략이에요. 서방구라는 지형에서 고강도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그 장악이 친미 국가를 대상으로는 이렇게 지원까지 나서줄 수 있다. 그러면서 서방구 그 전략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 다음에 두루두루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습 이런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선전전 홍보전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심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MOU 이란하고 미국하고 MOU 체결한 상황에서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란의 늪에 빠질 수 없으니까 빨리 베네수엘라로 이제 관심을 전환시켜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 미국의 지위, 그다음에 서방구 장악을 위해서 어떤 큰 행위자로서의 각인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베네수엘라를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실 뭐 인도적 지원의 외피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그 방금 전에도 반 교수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파를 튕겨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도 안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미국의 영향력 굳히기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김 교수님 보실 때 어쨌든 여기가 북미 중러의 어떤 뭐 영향력 경쟁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 지원을 통한 어떤 친미 임시정부의 안착과 또 마두로 대통령의 어떤 전 대통령의 어떤 옥중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 베네수엘라 내부의 어떤 국민들한테는 어떤 게 더 먹힐 거라고 좀 보세요? 좋게 보면 구애 작전이죠. 지금 사실 중국이 남미를 장악해가는 일종의 과정을 차단한 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의 네. 핵심 해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대규모 또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 항상 이제 1대1로도 그랬듯이 여러 가지 이제 청원을 베푼 다음에 그 나라한테 굉장히 싼 값에 차관을 주고 마음을 사는 전략을 자기 나름의 공공외교 전략을 쓰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해오던 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 주춤했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원이 다시 이제 구체화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빨리 한 거는 중국의 여러 해 동안 같은 공산주의 좌파 정권으로서 갖고 있던 감정적 연대를 이번 기회에 되살리지 않으려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남미에 대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아프리카에 대한, 중동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이런 영향력 봉쇄가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거든요. 단순히 1대1로에 해당하는 국가들 말고도 아프리카, 남미는 굉장히 서방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 이런 부분을 할 때도 마두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국제 지원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베네수엘라에서 굳히기를 좀 하려는 영향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가 당연히 숨쉬고 있다. 중국 자본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이미 다 파악이 끝난 상태고 이번에 석유 자원을 중국에서 영미권으로 틀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참 여러 쟁점, 여러 혼란이 얽혀 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협을 지나던 민간 선박이 피격된 데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 이란 군사시설 공습을 감행을 했고 또 이란도 반격에 나섰는데 그렇습니다. 참 불안정한 상황이 해결될 듯 안 될 듯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MOU에 이제 사실은 기반한 거잖아요. 지금의 어떤 휴전이. 근데 이제 불안전한 MOU의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상당 부분 이견이 있었고 근데 이견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각자의 해석의 영역에 맞춰놓고 60일간 협상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불씨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도 원래 이란 전쟁의 본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잖아요. 비핵화인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이 중심에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60일 협상의 본질이 근처에도 못 갔다. 결국은.
그 얘기고 그 MOU를 보면은 이제 5조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 거기에는 국제법도 얘기하면서 연안국 얘기도 해서 사실은 모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고 예. 8조는 그나마 핵무기 미획득 미개발이고 재확인한 게 있는데 그 8조는 아예 지금 언급되는 게 없고 지금 60일 협상에서 10일이 지금 되는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갖고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60일 협상의 어떤 뭐 한계와 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불안전한 이제 MOU 때문에 촉발 요인이 부상할 가능성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란과 지금처럼 이란과 미국의 해석의 차이, 그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두고 민간상선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원하는 그러니까 이란이 정한 항로로 다니고 이란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안 받더라도 통제력은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촉발 요인이 부상 가능성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촉발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기반 촉발 요인이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이건 아직 사실은 지금 크게 부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더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실제 전쟁 재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전쟁 재개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협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성을 잃는 지도자로서 국제사회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압박을 최대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성을 잃는 수준에서는 진짜 전쟁 재개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이제는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당한 도전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양측이 양보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트럼프의 발언 짚어주셨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뭐 맨날 하시던 발언이죠.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석기 시대에 뭐 저희 뭐 굴삭기부터 지금 또 이란이 없어진다잖아요. 뭐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뭐 없어지지 않죠. 이란 축구 선수들 지금 뭐 경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사실 뭐 어렵지 않은 게 월드컵 결승전에 자기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느냐 또 미국 150주년,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러지느냐 여기에 이제 해방지를 놓지 마라 이런 이제 태도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전혀 예상했던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될지 몰랐겠어요. 이 정도의 제한적인 분쟁들은 협상 중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란 측이나 미국 측이나 다 예상했던 수준의 관리 가능한 타격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마음이 돌아가서 협정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양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좀 멋있게 항복을 해주는 모양새 좀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빨리 끝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짜증이 난 상태이고 네타냐후 총리도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약간 짜증을 부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미 협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쪽 시청률이 좀 떨어지면 60일 신무 회담부터는 발을 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9월 말에 방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큐바가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히스패닉 유권자층을 위한 좋은 카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지부진하게 갈 위험이 대단히 크다. 전쟁의 장기화는 인기가 없지만 협정의 장기화는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의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실 예전처럼 지금 약간 약속대로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또 저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뭐 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정세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경제로 이어지는 이걸로 이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근데 하지만 협정이 60일 정도 줬었는데 아까 김 교수님은 60일 동안 뭐 해결 안 되면 트럼프는 또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만 반 교수님 보실 때 이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물러설 기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60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 약속 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는 약속 대련을 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란은 약속 대련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고강도 군사 행동까지
할 정도로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핵시설 타격할 때는 약속대로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란이 먼저 이제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미국이 이란의 이제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에 대한 또 맞불로 걸프 지역 미군 시설 타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대로 과거 작년에 있었던 핵시설 타격할 때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공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은 그 약속 대련의 비대칭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고, 이 상황에서 저는 한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쨌거나 지금 주고받았잖아요. 교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봉합을 한다. 최소한 각국의 자존심은 지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봉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실무 협상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한다는 게 하나시고, 두 번째는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 그리고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해협 봉쇄도 좀 한다. 그러고 아주 늦지 않게 협상을 재개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해협을 다시 한번 협상 카드로 쓰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 중단이 아니라 협상이 장기 중단. 그거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0일까지 가까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교착이 되는 겁니다. 그 교착이라는 건 뭐냐면 현상 유지. 즉 군사적인 추가 무력 충돌 없이 현상 유지된다. 그러면 어쨌거나 협상은 안 되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현상 유지가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해협도 결국은 개방의 효과를 누릴 것이고, 이게 사실은 당연히 이 비정상이 정상처럼 받아들여지는, 이게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장기 중단되면서 그 이성을 잃는 그 전쟁 재해 카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은.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이 4번째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성을 잃었다는 식으로 해서 전쟁 재개를 만약에 미국이 이제 나선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MOU 자체가 원천적으로 실패였다는 걸 자인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패착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게 돼버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전쟁권항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발목이 지금 이게 뭐 실체적으로 이게 작동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이게 미국 내 여론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전쟁권항법이 이제 심리적으로 결국은 전쟁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가 진영의 그 분열이 더 심화될 거예요. 지금 MOU 자체만으로 분열이 되는데 거 봐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열이 더 심해지면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 패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계속 얘기된 것처럼 탄약 재고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다시 쏟아부으면 다른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고자 했던 미국 우선주의 차원에서의 목표 달성에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을 잃는 상황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가능성이 높냐? 저는 2번째가 그나마 가능성이 이게 바로 일시 봉합되는 것도 과연 이게 그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그거를 감당해 내기에는 좀 센 수준이었기 때문에 협상은 어쨌거나 재수처 차원이라도 좀 더 이제 중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협상 재개 카드로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이게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반 교수님께서 여러 시나리오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모두 비정상이 이제 디폴트화되는 걸 가장 이제 그걸 경계해야 될 텐데, 이란이 왜 쿠웨이트, 바레인 미군 시설 타격 언급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뭐 호르무즈 넘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걸프 전역으로 번지는 이걸 좀 또 염두에 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이란은 난장판이 목표죠. 사실 다 끌어들이고 싶어요. 미국은 그러기 싫어하죠. 싫어하고요. 예, 그만하자. 야, 네타냐 조용해. 나 나갈 거야. 이 모습이고, 이란은 나 건들면 다 죽어. 막 쏴대는 겁니다. 근데 쿠웨이트나 카타르의 민간인을 죽이진 않죠. 미군 부대 시설이라든가 민간인 피해가 적은 곳을 공격해서 이 전쟁을 확산시키면서 미국을 어떻게 수렁에 오랫동안 잡아두고 싶어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느 곳이든 오랫동안 묶여 있을수록 미국 국민 여론이 치명적이었어요. 6.25 전쟁 대표적이고, 후반부 2년 동안 트루먼 대통령의 지도가 바닥을 치고, 부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오래 끌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로서 난장판 작전을 벌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잡음 줄이고 노이즈 끄고 빨리 협정 사인해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네타냐후가 자꾸 말을 안 듣는 거고.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저런 행동은 예상된 거고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란하고 어느 정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다음 달 4일에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아들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이 공식 석상에 아직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장례식을 이제 이란에서는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그 어떤 지금 도전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MOU를 보면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 이란 편의를 봐준 게 있어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실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측면에서 좀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란을 한 대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돈도 아니고 친구 돈으로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상쇄시키면서 내부적인 결집을 하는 기회로 만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장례식이 의미가 저 4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순교 각인.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항미, 항전 이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내부 결집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진영 내에서 협상파, 그다음에 강경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메네이 장례식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어떤 분열의 스펙트럼이 최소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단결을 유도하는 게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지금 아들 모즈타바가 결국은 그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러받아서 과도기 신정 체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도기 신정 체제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죠. 장례식을 통해서.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MOU 체결이 미국이 아쉬워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라는 홍보전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런 4가지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 모즈타바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한 4가지라고 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정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와서 짧게라도 실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테러에 대한 위험을 테러의 위협이 있는데 그 테러 위협이라는 것은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고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 약간 이제 상처 이제 그 부상에서 다 회복하지 않았을 건데 약간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모양새가 좀 빠질 수 정치적 있다는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설 가능성. 두 번째는 실제 이제 화상 연설할 가능성. 현장에는 없지만 실시간 화상 혹은 녹화 중계를 위해서 화상 연설할 가능성. 그건 뭐 실시간인지 녹화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확인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차별화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구분해서는 얘기를 하겠죠. 나중에 이제 실시간이라고 하면 실시간을 강조할 테고 녹화라고 하면 녹화를 굳이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영상은 사실 AI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어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진짜 등장하지 않는 한 그게 진짜 계속 그렇죠. 의문은 따를 것 같다는 근데 이제 생각이 신정 든다는 거죠. 체제에서 AI를 동원했다 하면 나중에 누가 밀고라도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리게 되면 신정 체제 자체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불필요한 리스크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육성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육성으로 해서 네 번째는 육성도 아니고 육성도 대독하는 형식이다. 근데 첫 번째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효과를 가장 크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장 적게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 3번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교수님 항상 직관적으로 표현해 주시니까 김 교수님의 해석을 듣고 네 가지로 왠지 해야 될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대비돼요. 이란 내 입장에서 방기 교수님 말씀하신 이거는 굉장히 결집을 위해서 좋죠. 근데 하필 미국 독립기념일이 에어쇼하면서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화면에는 미국이 제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또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유럽은 지금 뭐 조금 지지분해지고 있지만 러시아 편을 들면서 종전을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모두를 비판은 하지만 뭐가 됐든 하메네이는 제거된 상태에서 협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치적으로 홍보를 할 때 이 2가지를 띄워놓고 폭스뉴스 같은 데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님이 만약 여기 대통령 홍보 수석이라고 하시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 짜겠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다채로운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너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기에 우연치고는 꽤 대비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놀랍지 않게 나라마다 대상한끼리 경쟁이 붙었어요. 250주년 펀드레이징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리고 또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셸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용서해주겠죠. 선거자금도 많이 냈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로열티를 보이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의 관심은 이미 그쪽으로 많이 가 있고 미국은 이 하메네이 장례식을 미국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마두로와
하메네이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다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행사들이 각 진영별로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몰스타버 등장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란 지도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스타파가 등장을 할 그렇군요. 것인가. 그리고 초라하게 등장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도 있겠다. 나오면은 아마 시청률이 폭발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확전 우려 쟁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